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오픈 스튜디오 주부를 위하여 새롭게 진행을 맡은 이미정입니다. 앞으로 오픈 스튜디오 주부를 위하여 여러분께 좀 더 즐거운 시간 전해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오픈 스튜디오 주부를 위하여도 제가 오늘 새롭게 인사드리는 자리인 만큼 좀 더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분 처음 태어나서 이름 지으실 때 고민들 많이 하셨죠? 평생을 따라다니는 이름인 만큼 많이 신중하게 생각하셨을 텐데요. 이 이름으로 인해서 운명이 바뀐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이른바 성명 철학이라고 불리우는 이름에 얽힌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 오늘은 김대원 선생님 모시고 조금 생소하지만 성명 철학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름에도 운명이 있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 신토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즉 신토불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이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즉 모든 의식주가 이 땅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신토불이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하고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리 관계에 있는 즉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신분리라, 이름과 몸은 둘이 아닌 하나이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가장 큰 첫 번째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생전은 물론 사후에까지도 나를 대변해 주는 것이 바로 이름이다. 그래서 귀여운 자녀에 대해서 가장 큰 첫 번째 선물은 좋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다. 이름은 우리 인생 운명에 있어서 위대한 힘과 또 영원성을 지닌 제2의 바로 자다, 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과학과 특히 심리학의 영역에서는 이름이 우리 인간 운명에 미치는 그 영향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실제로 증명되고 있는 통계 철학입니다. 이름은 나의 육신과 정신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에까지도 항시 나를 대변해주는 존재로서 영구히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 이름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은 물론이고 환경과 운명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 아주 지대한 것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거로 자신과의 각 개인이 타고난 그의 운명과의 상합된 잘 합이 이루어진 조화가 잘 이루어진 그런 길명을 선정한다는 것은 운명 개척의 각 개인이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유일한 방법이다. 근래 각인층에서 여러 계층에서 이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종래 간혹 이름은 미신적이라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서 그러한 우매한 그 생각에서 탈피해가지고 새로운 성명관으로 그 심오한 천리와 활용성을 존중하는 경향으로 성숙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개인은 물론 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극히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이름은
자기의 이름은 오직 나 자신만을 대표하는 유일한 나의 이름이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이름은 오로지 나 자신만을 대표하는 유일한 나의 이름이기에 나는 나의 이름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이름을 따르게 되고 나의 이름이, 자신의 이름이 곧 나를 움직이는, 자기 이름을 부르면 자기는 따라서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나를 움직이는 고유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유명사가 되어서 나 자신만을 움직이는 성격적 의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참 자기와 밀접하고 떨어질 수 없는 나와의 불가분리,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이름의 그 보이지 않는 암시력이 있습니다. 그 암시력은 정신상으로 되어서 자기의 정신상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또 그것은 육체적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행동은 바로 자신의 행과 행복과 불행의 운명 행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다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일반 형상이 있는 것이나 형상이 없는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형상이 있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이 없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 성질과 형상에 따라서 명칭이 붙게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름과 몸은 자연히 일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이름이 몸의 성격적 의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이 운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사실 그대로 보고 느끼는 바가 많은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름이 없다면 타인들에 대해서 나의 인식이나 전달은 어려울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다. 사회는 곧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다. 우리에게 이름이 없다면 사회는 곧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다. 또한 마침내는 나에게 이름이 없다면 내가 과연 무엇인가,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라는 실로 우스운 꼴이 되고 말 것이다. 나는 그간 수많은 그 많은 분들의 이름을 참 분석해보고 또 사열해서 이름이나 상호 또는 회사명 등에 있어서 이 성명 철학 이 연구와 경험을 통해서 하나의 그 장명 보국의 일념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성명 철학은 정말 연구되고 또 발전돼야만 할 그런 학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다음에 명필육이라, 조금 전에 명신불이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는 명필육이라, 이름에도 반드시 기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까 합니다. 이 기라는 게 형상이 있는 것에만 기가 있는 게 아니고 형상이 없는 것에 대한 기가 엄청나게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즉 형상이 있는 우리는 지상에서 모든 이루어지는 곡식이나 어떤 동물 이런 것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곡식, 쌀이 밥을 해놨는데 오래돼서 기가 나가버리면 기가 나갔다 그러죠. 그래서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형상이 있는 그런 곡기뿐만이 아니라 무형의 기, 그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형상 자체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한 개인의 운명을 이끌어가는 데 지대한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형의 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공간에서 숨을 쉬고 삽니다. 그것은 뭡니까? 공기. 공간에 있는 이 기를 마시고 사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전화기에 벨이 울리고 또 이렇게 TV를 보고 이것은 뭡니까? 전기, 공기, 전기. 전기도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전기를 통해서 우리는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형의 존재다 이거예요. 그러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전기지 않느냐 이거예요. 인간은 형상이 있는 육신이 있다. 육신을 건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정기, 정신력의 기가 강해야만이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큰 일을 하려면 정신적인 그 건전한 정신력을 가지고 육신을 잘 이끌어 가야만이, 잘 다스려 가야만이 큰 일을 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은 요구합니다. 눈으로 보면 다 갖고 싶어요. 눈이 요구하는 그 유혹에 빠져버리면 그 사람은 폐인이 돼. 귀는 뭘 요구합니까? 듣고 싶어해. 입은 먹고 싶어해. 코는 향기를 맡고 싶어해. 몸은 부드러운 것을 좋아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총사령관 정기, 그건 형상도 없고 마음도 없어. 그러나 그놈이 강해야 큰일을 할 수 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무형이다 그렇습니다. 형상이 없다. 무색, 색깔이 없어. 그 사람의 마음이 검기만 하다면 흰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크기만 하다면 전 것을 생각할 수 없어요. 대소가 없고 흑백이 없는 것이다. 이게. 그러면 우리 한 인간이 형성되는데 형상이 있는 육신이 있고 무형인 정신이 있는데 그 정신력과 형상이 있는 이 육신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이름이다. 여기. 한 인간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이름. 이러한 중요한 이름을 우리는 소홀히 할 수는 없더라. 그래서 제가 오늘 명필육이 이름에도 반드시 기가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좋은 이름을 지으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은 이름을 지을 수 있겠는가? 라는 이 8대 요소. 제가 그간 약 30년에 걸쳐서 이 성명 철학을 연구해 왔었고 또 많은 분들의 이름을 지어왔고 또 회사명이나 이런 걸 지어왔는데 그동안 제가 연구하고 또 제 나름대로 이름을 지으려면 이런 방법으로 이름을 지으면 좋겠다라는 8대 요소 8가지의 장명법을 제가 요소를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 선천 운명과의 부합이다. 선천적인 운명과의 부합. 여러분, 나는 선천적으로 내 부모님, 즉 아버지와 어머니는 양과 음이라 그렇습니다. 양과 음. 아버지와 어머니의 만남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가 탄생했다 이거예요. 그건 선천적으로 그 부모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선천적인 운명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천서 태어나신 분은 태어난 지명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선천적인 운명입니다. 또 태어날 때 우리가 타고난 관상이 있어요. 그 선천적인 운명이에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생년월일시가 있어요. 년월일시,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팔자, 이건 내 팔자야. 누구는 팔자가 좋아서. 입으로 팔자라는 얘기는 많이 해보셨겠지만은 그 팔자라는 게 뭐냐? 연, 금년이 정축년이다. 그럼 두자가 나와요. 월도 두자가 나옵니다. 또 우리가 월력을 보면은 날짜에 두자가 나옵니다. 시도 두자가 나와요. 그러면 8자가 나와. 그래서 태어난 연, 월, 일, 시 여기에 두자씩 합하면은 8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월 일시를 사주다 그러고, 사주 내 기둥 거기에 두자씩 8자다. 그래서 우리가 팔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팔자라는 것은 자기가 태어난 선천적인 운명이다. 바꿀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선천적인 운명과의 부합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날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즉 사주나 관상 또는 태몽도 여러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태몽이라는 게. 태몽이 당일 꿈이 있고 태아를 가질 때의 태몽이라는 것은 그 태아의 평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준 거예요. 옛날 백범 김구 선생이 자랑님 꿈에 어머님 꿈에 큰 청룡이 하늘을 치솟았다 이거예요. 쭉 올라가는데 갑자기 동쪽에서 태양이 솟아오르니까 툭 떨어져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뭡니까? 용이라는 것은 구름이나 바람을 얻어야 피를 얻어야 자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태양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어버려요. 자기 뜻을 못 이룬다. 그래서 신생아의 태몽도 중요하다. 기왕 태몽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곁들일게요. 지금부터 한 15년 전인데 어떤 할머니가 나한테 와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꿈을 꾸었는데 이러한 태몽을 꾸었으니 어땠으면 좋겠느냐. 어떤 태몽입니까? 나 물어봤어요. 자기 남편이 잉어를 잡아가지고 왔는데 그 잉어를 도마 위에 놓고서 칼로 자르려고 하더라 이거예요. 그걸 시아버지가 말렸다. 며느리가 꿈을 꾸었는데 시아버지가 말렸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마라. 그런데 등을 살짝 스쳐가지고 등에서 피가 좀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애를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잡아먹자. 시아버지는 절대 안 된다. 키우자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애는 유산을 시키려고 해도 유산이 안 되렵니다. 제가 그랬어요. 내 생각 같아서는 분명히 유산을 시켜야 될 애인데 안 됩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애가 2대 독자니까 부득이 낳아야 돼. 성은 남씨입니다. 남씨예요. 그런데 애를 태어났어요. 그런데 배 안에 꼽추라는 게 있죠. 태어나면서 꼽추더라. 그 칼로 등을 스쳤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 꼽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태몽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부님 여러분들이 저 태몽 또는 태교 10개월 태교를 하지 않습니까? 태교 10개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더 중요한 게 10개월 태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남편의 정성어린 하루 저녁에 그 정성어린 정말 부부간에 화합된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요즘 남자들 정신 차려야 돼.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고 10개월간 태교하라고 하면 소용없어. 더 중요한 게 바로 애가 들었을 무렵에 태기가 있을 때 첫날 밤이 제일 중요하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자녀를 둘 무렵에는 술이나 담배가 덜 안 드는 게 좋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쏟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선천적인 운명과의 부합이라는 것은 그러한 모든 선천적인 운명과의 부합을 시켜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팔자를 본다면은 년이 있고 월, 일, 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정해생이다. 여러분들은 이걸 써놔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면 이건 쓰지 않고 오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얘기가 굉장히 길어집니다만은 모든 걸 떠나서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팔자를 보면은 이런 운명의 소유자가 있다. 그러면 연, 월, 일, 시에 오행으로 분석했을 때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을 소우주다 그런다 이거예요. 적은 우주다 그렇다. 자, 이 지상이 모든 우주가 목화토금수
이 오행으로 형성이 되었다 그럽니다. 오행으로. 그래서 인간은 소우주다 그랬는데 목이라는 게 뭐냐? 이 지상에 있는 초목을 상징했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모발이. 내 나이 이제 가을입니다. 그러면 17세까지가 초년이에요, 여러분. 17년을 가산하세요. 17년을 가산하면 34세까지가 중년이에요. 17년을 가산하세요. 51세까지가 장년입니다. 그럼 나도 장년이에요, 장년. 그러면 춘하추동. 그러면 장년은 가을철을 비유할 수 있다. 여러분, 가을철 되면 이 목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모발이 초목을 형성한 거예요. 단풍이 들기 시작하지요, 하얗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 화는 뭡니까? 지상의 따뜻한 온기다 이겁니다. 온기. 우리 몸에 열이 많으면 해열제를 먹지 않습니까? 너무 더우니까 피서를 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토는 뭡니까? 지상에 있는 흙이다. 우리 몸의 살이다. 금은 암석. 아무리 나무가 거목이 되고 싶어도 지하에 암석이 없다면 나무는 거목이 못 돼. 우리 몸의 뼈입니다. 수는 뭡니까? 지하에 흐르는 수맥. 우리 인간에게는 혈맥이다 이거예요. 산꼭대기에서도 물이 납니다. 우리 머리도 터진 피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 인체가 소우주. 그래서 우주를 형성했다. 우주를 닮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주를 보자. 이런 팔자를 보면 목인데 이 목이 금이 와서 금국목 이 나무는 금이 쳐주지 않습니까? 네. 화가 이 나무의 기운을 빨아갑니다 이게. 네? 그러면 여기에 없는 게 하나 있어. 오행 중에서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지 않습니까? 바짝 알기 쉽게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무한정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러면 이름자에 뭘 넣어줘야 되겠어요? 물을 넣어줘야 돼. 여러분 이 나무를 하나 화분해 놓고 키우는데 다 구비가 되어 있어. 뭐가 없어? 물이 없어. 물을 넣어줘야 돼. 그래서 후천적인 이름에 물을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타고난 팔자는 선천적인 운명이고 후천적인 이름은 바로 이름이라는 것은 후천적인 운명을 조정해 간다 하는 것이 바로 이름이라는 얘기입니다. 선천적인 운명과 부합. 다음에 두 번째, 이름자에 뜻이 있습니다. 응? 자의라 그러는데 자의. 명, 이름자, 글자에 뜻이 있다. 여러분, 이 명자의 이름자의 뜻이 그 이름자에 내포하고 있는 이름자의 의미를 얘기한다 이거예요. 이름자의 뜻이라는 것은, 자의라는 것은. 성명 철학에 아무리 우매한 사람도 귀여운 자녀의 이름에 병들병자나 독할독자나 아가락자 넣어주겠습니까? 안 넣어준다 이거예요. 그렇죠? 죽을 사자도 안 넣어주고 안 넣어줄 것이다 이거예요. 이러한 그 불길명자는 곧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심리학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내 이름에 병자가 있다. 그럼 병들지는 않을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죽음과 공포의 이 불안 속에서 그런 나쁜 자는 떠날 수 없을 것이고 그러한 심리적 작용은 곧 자신의 정신상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행동으로 연결돼서 그 행동은 내 운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름이 뜻이 나빠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의라 그럽니다. 요 근래 얘기입니다. 이름을 그제 저한테 지어간 사람인데 부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학생인데 중학교 3학년이에요. 3학년인데 어려서 잘할 때는 그렇게 성격도 명랑하고 쾌활했는데 갈수록 내성적이고 말이 없어. 남자인데 이런 대화를 나눠도 조용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한테 상담을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물어봤는데 이름이 뭐냐? 이명상이다. 얘. 이명상. 이름이 이명상. 그래서 처음에 내가 그랬죠. 그분이 왔을 때 얘가 성격적으로 음성화돼 가지 않느냐. 양성적으로 확 튀는 게 아니라 음성적으로 자꾸 죽어가지 않느냐 물어봤어요. 그것 때문에 왔다는 얘기예요. 우선 이 뜻을 떠나서 우리가 명상에 잠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조용하게. 그래서 그 애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걸 앉혀놓고 내 이름에 대해서 물어봤어. 너는 네 이름에 대해서 우선 음률학상으로 명상이란 이름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느냐 물어보니까 생각해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 얘기 자체가 답변이 내 귀에 들리지가 않아. 쭉 오는 거야. 그 장부가 그래서 이름을 결국은 제가 동력동자 백성민자라 이렇게 해서 개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자는 밝을 명자 물이름상입니다. 그러면 밝다는 것은 이론이 합했다. 해와 달이 합하면 밝다는 뜻입니다. 예. 이것은 물이름상이야. 이 중간자하고 끝자와는 아무 무관한 상관이 안 된 이름에 연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 어떤 문장을 읽을 때도 전후 문장이 연관이 잘 돼야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무 의미가 없더라. 그 자체도 나쁘다는 얘기. 그리고 명자라는 것은 밝다는 뜻인데 이것을 불로도 의미합니다. 불. 밝으니까. 이건 물이름상 삼수변이 있기 때문에 물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름자 자체가 물과 불이 상극을 가져왔어. 그래서 가운데 자가 만일 남목자가 있는데 끝자가 쇠군변이 있다든지 이런 건 또 안 좋습니다. 서로 상극이니까. 그래서 이름자 자체가 서로 상생작용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름자의 뜻이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이 대원인데 큰 대자 둥근 원자인데 원래 이름은 제찬이었다 이거예요. 있을 제자 빛날 찬자입니다. 그런데 그게 좋지가 않아서 제가 대원이라는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면 대자를 쓸 때마다 가슴이 벌어져. 내가 큰 일을 크게 한번. 원자는 둥근 원자예요. 제 이름이. 둥글게 지구도 둥글다. 우주도 둥글다.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좀 귀에 거슬려도 둥글게. 이건 바로 내 성격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 운명의 변화를 가져오더라. 그래서 그 이름자의 뜻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 이름자의 뜻은 바로 그 사람의 정신력을 움직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음률의 조화라는 게 있습니다. 음의 조화. 음률. 이름은 먼저는 저음이어야 되고 좀 음이 낮는 게 좋습니다. 후음은 고음 좀 높은 게 좋다. 먼저는 탁음일지라도 처음에는 약간 이름의 음률이 좀 탁할지라도 후음은 맑은 게 좋다. 그리고 끝에 가서 울려 퍼지는 운이 좀 있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이름은 좀 경쾌하고 남자의 이름은 우레소리와 같이 우렁차는 게 좋다. 가령 둔탁한 명자, 둔탁한 이름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불리워질 때 둔탁한 감이 자기 뇌리를 스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둔탁한 감이 뇌를 스친다. 그래서 그런 둔탁한 감이 자신의 뇌리에 전달되기 때문에 기분도 저조해질 뿐만 아니라 정신상해까지도 그것이 바로 자신의 정신상해까지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장애가 온다는 것은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음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밝고 맑고 또 운치 있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밝은 성격과 활기찬 그런 행동으로 연결되어서 운명 개척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실예를 하나 들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운명의 소유자다. 거의 비슷한 운명의 소유자다 이거예요. 거의. 그런데 가운데 자를 빛날 병자를 넣었다. 끝에 자를 부자 부자를 넣었어. 참 부자가 돼서 빛나고 살라는 얘기예요. 병부. 똑같은 병자인데 한 사람은 벼슬관자를 넣었어. 똑같은 병자인데 한 사람은 이 밝을 철자를 넣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부자, 관자, 철자. 이 음률의 변화가 어마어마한 많은 변화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운명의 소유자라고 가정했을 때 야 병부야. 상대가 자기의 이름을 불려줄 때 그 음률의 전달 과정이 둔탁하지 않습니까? 병부야. 힘이 없어. 조금 더 강해. 야 병관아. 좀 생기가 돌죠?
야 병철아. 그러면 자기의 이름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게요. 내 이름이다. 야 병부야. 무력해. 받아들이는 감정이 둔탁해. 그러면 정신이 맑지를 못해. 야 병철아.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똑같이 하지만은 우리가 야 하는 것하고 야 하는 것하고 엄청난 변화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자동적으로 타인으로부터 내 이름이기 때문에 내게 전달돼 오롯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 음률에 따라서 성격은 물론 어떤 환경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운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으면 박수 한번 쳐봐요. 잠깐 물 좀 마시고 합시다. 네, 성명 철학에 대한 얘기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우리 주부님들 굉장히 열심히 들으신 것 같네요. 어떠세요? 재미있으셨습니까? 네. 네, 그럼 계속해서 김대원 선생님의 재미있는 이름 이야기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맨 처음에는 선천적인 운명과의 부합. 두 번째, 이름자의 뜻이 좋아야 된다. 세 번째, 음률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다섯 가지를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음양의 배합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음양이라는 게 뭡니까? 양과 음이란 얘기죠. 그러면 숫자의 기본 숫자가 1부터 10이라는 숫자는 기본술입니다. 수천만이 되어도 10이라는 숫자가 번복해서 회전될 따름이에요. 그렇죠? 회전될 따름인데 여기에 홀수가 양이다. 그러면 1, 4, 5, 7, 9, 8, 6, 4, 2 양의 숫자인 5, 5개와 음의 숫자인 5이 모여서 10이라는 숫자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10이라는 것은 바로 우주를 형성한다. 세계를 우주를 의미한 것이다. 그래서 이 우주를 시방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가 빙빙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홀수를 양, 짝수를 즉 양은 남자, 음은 여자다. 그렇죠? 그러면 낮은 우리가 밝은 낮은 남자를 형상했다 그랬고 밤은 여자를 의미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강하고 약하고 밝고 어둡고 크고 좁고 이런 원리다 이거예요. 그러면 양과 음이라는 것은 필시 합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들 태어나면 다 결혼하지 않습니까? 음은 양을 만나줘야 된다는 얘기죠. 양은 음을 만나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생한다. 뭘 생합니까? 결과, 즉 자식을 탄생시킨다는 얘기예요. 양은 양대로 음은 음대로 분리된 상태에서 결과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탄생을 못 시킨다. 이것이 음양의 배합이다. 그러면 양은 홀수고 음은 여잔데 양과 음이 분리된 상태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만일 우리 인간이 양과 음을 분리된 상태에서 100년만 지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100년 후에 자손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끝나버린 거예요. 자, 흐르는 전류도 우리가 문화생활을 누르는 흐르는 전류도 양선과 음선이 흘러줘야만이 같이 흘러야만이 배를 울리죠? 불이 켜지죠? 한 선 가지고 됩니까? 안 되죠? 생하지를 못한다. 음양이 분리된 상태에서는 탄생되지 못한다. 그래서 필시 성명학상으로 봤을 때 이름자에도
홀수가 있으면 양수도 같이 하나씩 들어가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것이 음양의 배합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음양의 원리를 우리가 잘 응용하면은 이 세상을 사는데 참 재미가 있습니다. 남녀가 조화를 잘 이루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재미있고. 이게 조화를 이루지 못했을 때는 파멸을 가져온다.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파멸을 가져온다. 일반 우리가 가정사에도 그렇습니다. 남자가 술을 한 잔 먹고 들어오면은 대낮부터 술 먹고 들어온다고 여자 큰 소리가 나요. 어떤 사람들은 막 큰 소리 내고 말이지 남편을 그냥 휘어 잡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낮은 즉 태양은 남자를 상징한다 그랬죠. 남자의 세계다 이거예요. 그 남편이 질라 그러겠습니까? 한 대 후드려 패지. 자기 세상인데 말이지. 감히 어디 어두운 여자가 와서 침범하냐 이거예요. 현명한 여자는 남자의 세계가 있고 여자의 세계가 있다. 그럼 밤은 여자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현명한 여자는 자기 세계에서 지배하라 이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세계에서 지배하라. 그러면 나의 세계라는 것은 양과 음을 놓고 봤을 때 낮과 밤을 의미하는데 밤은 여자의 세계다. 현명한 여자는 밤에 남자를 잘 다스리고 또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여자가 돼야 된다. 대낮에 큰 소리를 쳐보세요. 두드러 맞기나 하지 별게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설사 부인의 얘기가 옳다손 치더라도 대낮에 부인이 대들고 하면은 그 얘기를 인정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다는 얘기 않습니다. 남편들이. 그렇잖아요. 그것은 밤에 설득을 시키라. 이것이 음양의 원리. 그래서 이름자에도 홀수가 있으면 짝수가 들어가야 되고 짝수가 있으면 홀수가 하나 들어가서 음양의 조화를 잘 이루어줘야 이렇게 불이 켜지고 또 우리가 자식을 낳듯이 음양의 조화를 이룬다 하는 것이 바로 음양의 배합이다. 이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해가십니까 여기에? 네. 예. 음양의 배합이에요. 우리가 음양의 배합이라는 얘기가 기왕 나왔으니까 궁합, 여러분들 궁합 보러 다닌다고 보신 분도 있었을 거고 또 궁합이라는 얘기를 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궁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무지한 사람들은 그것을 미신이다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과학적이고 철학적입니다. 미신이 아니란 얘기예요. 즉 말해서 여러분들이 궁합을 미신이라고 하면은 내 자녀가 좋아한다면 무조건 결혼만 시켜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얼굴도 볼 필요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먼저 궁합을 보더라 이거예요. 나보다 더 잘 봐 어떤 분들은. 즉 앞으로 내 자녀를 결혼을 시킬 때 궁합을 잘 보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형도 얼굴의 형도 오행의 형이 있어. 목형, 약간 이렇게 길쭉한 형, 나무와 같이 긴 형을 목형이다 그래. 나무를 형상했다. 화형, 밑은 넓은데 위가 좀 이렇게 불꽃같이 좁은 사람, 이걸 불꽃같이 생겼다서 화형이다 그래. 토형, 약간 둥구스름한 형을 이거 토형이다.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 토형이다 그래. 금형, 금이라는 것은 쇠와 같이 약간 모가 난 듯한 이런 형을 금형이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예, 수형, 두툼하면서 이런 물을 형상한 형을 수형이다 그런다. 이게 사람의 형도 목화토 금수 오행의 형이 다 있습니다. 이게 5가지 형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목형이다. 내 딸이 목형이다. 얼굴이 긴데 이상하게도 이마가 좀 좁고 턱이 좁다 이거예요. 이마가 좁고 턱이 좁아. 그러면 인간이 육체적으로 봤을 때 이건 고깃덩어리야. 어떻게 보면 동물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집에 애완용 개나 이런 짐승을 기를 때 종자를 고르죠. 좋은 거. 여러분들은 개 궁합도 잘 맞춰주면서 사람 궁합 안 맞춰요. 자, 이마가 좁다. 내 자녀가. 그러면 상대방 배우자는 이마가 넓으면서 턱도 두툼하건 이런 복스러운 형을 딱 만나주면 제2세가 중화된 중형의 인물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의 약점을 보필해 줄 수 있는 상대방을 꼭 만나줘야 된다.
코가 좀 적으면 코가 높은 사람, 이마가 좁으면 널찍한 사람, 그래야 제2세가 적당한 인물, 좋은 인물이 나오기 때문에 제2세의 운명이 좋아. 그놈 자식의 운명이 좋아야 내 말년이 좋지. 자식이 빌어먹어봐. 내 팔자 말년이 서러워져. 이것이 궁합이에요. 알겠습니까? 그저 뭐 갑자굴쭉 따져가지고 뭐 따지는 것보다도 우선 저는 이 관상학적인 궁합이 더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이게 궁합이다. 그래서 음양의 배합, 이것이 맞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째, 수리라는 게 있습니다. 수리, 숫자가 좋아야 돼요. 이름을 짓는데 숫자가 좋아야 된다. 그러면 이름의 숫자라는 것은 수학적인 어떤 이론과 그 이치를 뜻하는 것인데, 여러 수리의 그러한 원리 및 논리적이고 또 인식의 근거를 무시할 수 없는 수리 철학을 말한다. 즉 1이라는 숫자는, 하나라는 숫자는 곧 하나라는 그런 논리와 인식이 우리 뇌리에 적용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다. 그러면 그 다음에 2는 둘, 셋은 3이라는 그런 논리와 인식이 우리 이 뇌리를 거쳐서 정신적인 그러한 영동과 함께, 영적인 움직임과 함께 각각 다른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숫자도 줘야 된다. 그러면 숫자에 기륭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1이라는 숫자는 하나라는 그런 의식이 내 뇌를 거쳐서 어떤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마찬가지 이름에 4는 우리가 싫어하지 않습니까? 여기 엘리베이터 타고 오다 보니까 그 4층은 4자를 쓰지 않고 F라고 썼더라 이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4시란 숫자는 동서남북으로 분산된다, 흩어진다. 그러기 때문에 좋지 않다. 그래서 쓰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명학상 성자와 가운데자 끝자가 있는데 만약 이게 8획, 3획, 13획이다. 그럼 이걸 합쳤을 때 원격이라 그럽니다. 원격. 이 숫자가 좋아야 된다. 그러면 16수가 나온다. 그러면 16수라는 것은 덕망격이다 그렇습니다. 덕이 있고 신망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숫자를 가지면 수리 해석이 이것은 뭐냐? 11수입니다. 신성격, 모든 것을 새롭게 새로운 생각을 해내고 새로운 것을 창안해내고 그래서 새롭게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을 이 신성격. 그 다음에 끝자와 끝자를 봤을 때 21수가 나오는데 이것을 투령격이다. 우두머리. 어느 계통에서든 간에 그야말로 우두머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는 술이다. 총핵이 18, 19, 24수. 입신축제격이다. 내가 출세를 할 수 있다. 재물도 쌓을 수 있다. 하는 게 입신격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수리를 가지면 좋다 하는 것이죠. 숫자. 그런데 이 사이에 만일 22수, 이건 중절격, 중간에 좌절을 한다, 끊어진다. 대개 보면 이런 수리를 가진 사람은 살다가 부부간에 풍파가 많고 또 학창시절에 공부하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통계 철학이다라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수리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안 좋은 일이 많고 또 좋은 숫자를 가진 사람은 좋은 일이 많더라. 그래서 수리가 줘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5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이름자의 자형, 이름자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글자 자체의 형태. 우리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이름도 마찬가지다. 이름자의 자형이라는 것은, 형태라는 것은 이름자의 그 생긴 형태를 의미하는데 글자의 형태는 분리되지 않으면서 많이 분리되지 않으면서 뭉쳐져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이름자가 뭉쳐지는 게 좋습니다. 뭉쳐져야 되고 또 알기 쉬우면서 쓰기 쉬운 자여야 된다. 알기 쉬우면서 쓰기 쉬운 자여야 된다. 제가 이런 이름을 제가 봤어요. 어떤 이름이었느냐? 이씨입니다.
끝에는 용용자다 이거예요. 이 용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더라. 응? 용용자. 이건 빛날 혁자입니다. 이 빛이 난다서 이 불빛이 난다 그래서 빛날 혁. 수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첫 얘기가 그랬어요. 이 사람 혹시 맹인 아닙니까? 맹인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까 눈이 둥그레져 그냥 많이. 나는 반농담 비슷하게 이름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맹인 아닙니까? 눈이 둥그레져. 왜냐? 용이라는 게 뭡니까? 불을 보면 어떻게 돼요? 눈이 멀어. 그래서 옛날 한용운 선생도 용용자에 구름문자가 있죠. 그러면 우선 이름자의 형태를 얘기하니까 형태부터 얘기하고 이것도 분리되었고 다 분리됐다 이 말. 글씨가 또 어려운 글씨예요. 그래서 이런 분리된 형태의 글씨는 될 수 있으면 피해주라. 그렇지 않습니까? 분리된 형태의 글씨는 피해주라. 이렇게 어지럽게 분리된 글씨는 쓰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이 딱 써져 있을 때 정신상으로 안정감을 못 준다는 얘기예요. 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름자의 그 형태가 좋아야 된다. 다음에 오행의 배합. 오행의 배합. 다섯 번째 오행의 배합인데 일곱 번째 오행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목화토금수, 화수, 목화토금수 이것이 오행입니다. 이게 오행인데 오행의 배합이 잘 맞아야 된다. 오행의 합이. 그것은 무슨 얘기냐? 높은 고함 절벽인데 이런 큰 바위가 있는데 수천 년이 돼서 이게 흙은 깎이고 바위만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한 그루 나무가 서 있다. 그러면 이것은 오행의 배합이 안 맞는 겁니다. 이 나무는 이 옥토에 적당한 흙과 그 밑에 암석이 있고 물이 흘러줘야 되는데 고함 절벽에 이 나무는 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없다 이거예요. 뿌리를 만들어 내릴 수가 있습니까? 없다 이거예요. 어? 그래서 오행의 배합이라는 것은 목화토금수 이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상생작용, 생해줘야 된다. 생해줘. 이 우주에는 서로 상생작용으로 하는 것이 있고 서로 상극작용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쇠와 나무는 상극이다 이거예요. 물과 흙도 상극이고 반면에 목생화 목은 화를 생해줍니다. 이 화는 나무가 없으면 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생과 그러면 금극목, 금은 목을 쳐준다는 얘기죠. 상생과 상생작용이 있는데 이름자에서도 서로 상생, 오행에 상생을 시켜줘야 된다. 이름자 자체가 상생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 내가 그 용혁이라는 이름을 댔습니다만은 용혁, 이름자의 상생관계 그 이름이 뜻 자체나 오행 관계가 서로 상승을 시켜주지 않으면 서로 극을 가져온다 하는 걸 명심하시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상생작용으로 하는 게 있고 상극작용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에도 궁합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 바로 자기의 이름은 자기 몸과의 궁합이 잘 맞아야 그 사람이 출세할 수 있다. 다 궁합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름자의 그 형태가 좋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오행의 배합이 이제 잘 맞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일곱 번째까지 말씀드렸죠. 이제 여덟 번째 이름자의 상생관계, 이름자의 상생관계. 이름자는 서로 상생을 해야 된다. 제가 전자의 이 8대 요소를 말씀드리면서 순간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명자의 상생상극 관계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름자는 서로 상생이 돼야 된다. 즉 이름자에 용용자를 사용한다면은 우선 그 용이라는 것은 구름이나 비 또는 강물 같은 것을 연상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이라는 것은 할 수 있다. 그래서 비, 구름, 강물은 상상의 용이지만은 구름은 자, 비우 자, 바다 해자 같은
용하고 서로 상관된 연관된 그런 글씨를 넣어가지고 상생작용을 시켜준다. 용을 생할 수 있도록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서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 용용자에다가 만일 비광자나 이 불화자 같은 용하고 정 상반된 용이 싫어하는 그러한 글씨를 우리가 썼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운명학상 엄청난 불행을 초래한 것은 물론이고 건강상으로 본다면은 어떤 시력 장애나 어떤 혈액 순환기 계통 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약 20년 전입니다. 인천 도화동에서 도화동, 숭이동 있고 도화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영업을 할 텐데 한 분이 자기 아들 이름을 감정으로 왔어요. 이름이 뭐냐? 김동광이. 알고 보니까 농구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 김동광이요. 그 어머니가 왔어요. 어머니는 너 개인적인 어떤 사정이 있어 얘기는 뭐 한국 분입니다. 어머니는. 근데 김동광이 이름을 딱 넣어요. 그래서 나는 그 농구 선수 어머니인 줄도 모르고 얘 눈이 되게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이 나쁘대요. 사실 그가 그 콘택트 렌즈인가 그걸 끼고 농구를 해요. 그래서 이름을 개명해간 일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완벽한 이름을 지었더라면 개명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 동광이라는 이름을 해석해 보면 자 봅시다. 동력동자 빛광자다 이거요. 동쪽에서 떠오르는 그 태양 빛이 얼마나 셉니까? 그게 물론 선천적인 팔자 자체에 물이 많고 차갑다면 그 이름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동자라는 것은 파자라는 게 있습니다. 글씨를 하나하나 깨트려서 풀어보는 거. 그러면 일조목관이다. 나무 사이로 태양이 쭉 올라오는 게 이걸 동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동쪽은 젊음을 상징하고 희망을 상징하고 꿈을 의미한다. 그래서 청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색깔은 청색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아주 따가운 빛을 비춰주니 우리 눈을 따갑게 비춰주니 그게 어떻게 시력이 강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함부로 광자나 나를자 같은 거 쓰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이름자가 중간자와 끝자가 서로 상생작용을 해줘야 된다. 즉 말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목생화, 목은 화를 생하고 화생토, 화는 흙을 생하고 토생금, 토는 금을 생하고 금생수,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목을 생한다. 그래야지 위에 나무 목자가 있는데 끝에 쇠금병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자 자체에 상극작용을 가져오게 되면은 그 이름은 아주 불길명이 될 수도 있다. 반면에 우리가 그 특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수명. 특수명은 뭐냐? 이런 장명법을 떠나서 그 사람 출생 지명이나 또는 부모의 어떤 태몽이나 그 사람 관상이나 성격에 따라서 특별히 이름을 지어줄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그것은 경지에 도달한 어떤 장명가에 한해서 지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장명법 8대 요소 이외에도 특별히 장명법에 맞춰서 지을 이름이 따로 있다 하는 것을 주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장명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오늘 재밌게 들으셨어요? 네, 선생님 말씀 이제 다 끝나갈 때가 됐는데요. 선생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질문사항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제가 이름이 둘이에요. 그러니까 예. 호적에 있는 이름하고, 그러니까 보통 불려지는 이름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어르신네가 이름을 줘주셨는데 너무 나쁘다 그래갖고 장명을 해서 불렀는데 예. 그 차이, 그러니까 호적에 있는 거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게 더 중요한 건가 예. 그러면 궁금해서요. 호적에 있는 이름은 뭡니까? 박하고 소나무 송재 아들 자자. 박송자 호적에 있는 이름이 예. 그래서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다 그 말씀이죠. 할아버님이 할아버님이 그러면
그 이름이 다합의 개명한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꽃뿌리 병자에 꽃뿌리영? 병. 불꽃 병자인가 보다. 불꽃병자겠지. 예. 불꽃 병자에 네. 길거울 희자요. 깃뿌리, 길거울 희자라고 있더라고요. 길거울이, 예. 길거울이, 예. 즐거울이, 아니요, 길. 길거울이. 예. 근데 그 길거울이가- 한 번 책을 제가 못 바꿔라게. 그래서 제가 보통 그러니까 저기 발그리자를 쓰고 있어요. 아니, 그럼 이 희자란 얘기 이거? 예. 이거? 이건 발그리. 예. 예? 이렇게 지었다는 얘기예요? 이름을? 그러면 이것은 호적에 있는 이름이란 얘기죠. 이거 좋다고 해서 개명한 이름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호적 이름이 원래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후천적으로 뒤에서 이걸 바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느 장명가에 한해서 의해서 내 선천적인 운명과의 부합을 시켜서 지어줬다. 만일 장명가에 지었다면은 그러면 이 이름자가 오로지 내 이름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사람의 선천적인 운명에 부합을 시켜서 이름을 지었을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병이란 이름이 박병이란 이름이 내 이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면 이 이름대로 운명에 변화가 온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이름을 자주 쓰고 많은 활용을 함으로써 내 운명의 변화는 분명히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선천적인 이름이 박송자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문제나 만일 뭘 사고 팔 때 등기를 할 때도 이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바꾸면 더 좋겠지만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부모님으로부터 지어준 이름 때문에 그 나쁜 영향은 어느 정도 있다. 아주 해소할 수는 없다. 예,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좋은 이름을 많이 써주세요. 네, 그래서 써야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질문 한 번 더 네. 할게요. 저 관상학적인 건데요. 예, 저 반대되는 얼굴형을 고르라고 그러셨거든요, 배우자를. 예, 그런데 요즘에 왜 저기 그 성형 수술이 많이 되잖아요. 예. 그 성형 수술 한 얼굴과 네. 하기 전 얼굴을 네. 어떤 거를 봐야 됩니까? 아, 그것은 하기 전 얼굴을 봐야죠. 왜냐하면 성형 수술을 했다는 것은 선천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형태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 아닙니까? 후천적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턱이 빨았는데 후천적으로 턱을 넓게 만들었다. 그러면 후천적으로 형상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돼서 자식을 낳게 되면 선천적인 형을 닮아난다 이거죠.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그걸 닮지 못합니다. 그것은. 예, 그렇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 형 자체를 봐가지고 궁합을 맞춰야 된다. 관상학적인 궁합을.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김대원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